지난 시간에 이어 파이 이야기 세 번째 녹음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리처드 파커를 훈련시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다. 내가 우두머리이며 그의 영역이 백끝 벤치와 중간의 십자형 벤치 사이에 바닥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했다. 방수포 위쪽과 중간 벤치로 나뉘는 뱃머리는 내 영역이므로 넘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호랑이의 머리에 주입시켜야 했다. 곧 낚시를 시작해야 했다. 동물원에서 어른 사자와 호랑이는 하루 평균 4.5kg의 고기를 먹는다.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내 몸을 가릴 방도를 강구해야 했다. 다른 밧줄로 뗏목을 구명보트에 매서 먼저 맨줄이 풀릴 경우에 대비해야 했다. 뗏목을 더 손봐야 했다. 다행히도 태양 증류기가 뭔지 알아냈다. 태양 증류기란 소금물로 신선한 물을 만들어내는 도구다. 뗏목을 손보면서 쭉 리처드 파커를 감시해야 했다. 물 한 통과 깡통 따개, 구급 식량팩에 든 비스킷 4개, 담요 4장을 챙겼다. 뗏목으로 건너가 앉은 다음 밧줄을 풀었다. 구명보트가 멀어졌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해가 지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식사를 즐겼다.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세상의 지붕에 대단한 색이 어렸다. 별이 고개를 내밀고 싶어 안달했다. 색색의 담요가 거치기 무섭게 검푸른 하늘에서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리처드 파커가 일어나 앉았다. 그는 밖을 내다보았다. 내가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다. 안녕 리처드 파커? 호랑이가 나를 보았다. 또 프루스텐을 했다. 얼마나 대단한 동물인가. 그리도 당당한 풍채. 왕족 벵골 호랑이란 표현이 딱 알맞다. 철벅 소리가 났다. 바다를 내려다봤다. 입이 벌어졌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멋진 듯한 공기와 아름다운 빛, 안전한 느낌.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다. 슬쩍 내려다보고서도 나는 바다가 도시임을 알아차렸다. 내 바로 아래에 사방에 상상도 못했던 고속도로, 대로, 좁은 도로, 교차로가 있었다. 해저 통행객이 우글우글했다. 복잡한 바다에는 얼룩 반점이 있는 번들거리는 플랭크톤 수백만 개가 점점이 박혀 있었다. 이 장면은 영화로 보면 너무 환상적이에요. 도시의 빛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화물선 침침호에서는 돌고래 떼만 보였다. 태평양에 사는 풍요로운 바다 생물을 구경하려면 걷는 속도로 천천히 논일어야 한다. 나는 옆으로 누웠다. 닷새 만에 처음으로 차분함이 밀려들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낚시 실력도 늘고요. 태양 증류기가 마실 물을 얻게 해주었죠. 하지만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입니다. 로버트슨 일가는 바다에서 38일간 버텼다. 선상 반란으로 유명한 바운틴호의 블라이 선장과 선원들은 47일간 버텼다. 나는 227일간 버텼다. 내 시련은 7개월 넘게 계속되었다. 바쁘게 지냈다. 그게 생존의 열쇠였다. 구명 보트에서 또 뗏목에서 언제나 할 일이 있었다. 조난객에게도 하루 일과란 말이 통한다면 나의 일과는 다음과 같았다. 해 뜨고부터 오전까지 기상, 기도, 리처드 파커 아침 식사, 뗏목과 구명보트 살피기, 태양 중류기 점검, 아침 식사 및 식품 조사, 낚시로 물고기를 잡은 경우에는 손질,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기도, 가벼운 점심 식사, 휴식과 쉬는 활동, 일기 쓰기, 딱지와 상처 살피기, 장비 관리, 물품함 주의 어슬렁대기, 리처드 파커 관찰 및 연구, 바다 거북 뼈줍기 등등. 늦은 오후에서 저녁까지 기도, 낚시와 물고기 준비, 고기 말리는 일 챙기기, 저녁 식사 준비, 나와 리처드 파커 저녁 식사. 저녁, 뗏목과 구명보트 검사, 증류기에서 물을 받아내고 기구 보관하기, 식품과 장비 보관, 밤 준비, 잠자리 만들기, 배가 지나갈 경우에 대비해 뗏목에 화염신호 준비하기, 비가 내릴 경우에 대비해 빗물바지 준비하기, 밤, 잘 자기, 기도. 보통은 오후보다 오전이 나았다. 오후에는 시간의 공허함이 느껴졌으니까. 나는 꼭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리처드 파커에게 쏟았다.
기분 전환을 위해 몇 시간씩 그를 관찰하기도 했다. 호랑이는 언제나 환상적인 동물이지만 호랑이와 단둘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나는 환경에 맞게 조절한 종교의식을 거행했다. 사자나 성찬식 집례자가 없는 혼자만의 미사를 올렸고 신상도 없고 공양도 없는 힌두교식 제사를 올렸다. 메카가 어느 쪽에 있는지도 모른 채 엉터리 아랍어로 알라 신께 예배했다. 그런 의식이 위로를 주었다. 신을 믿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이고 마음을 풀어놓는 것이고 깊은 신뢰를 갖는 것이고 자유로운 사랑의 행위다. 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분노와 절망과 약함으로 급속히 가라앉아서 태평양 바닥에 처박힐 것만 같았다. 그런 순간이면 기운을 차리려고 노력했다. 남은 셔츠 쪼가리로 만든 터번을 만지면서 이건 신의 모자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곤 했다. 바지를 만지면서 큰 소리로 이건 신의 의복이다라고 소리치곤 했다. 리처드 파커를 손짓하면서 이건 신의 고향이다라고 고함 지르곤 했다. 구명보트를 가리키면서 목청껏 이건 신의 방주다라고 소리 지르곤 했다. 양손을 쫙 펴면서 우렁차게 이건 신의 넓은 땅이다라고 외치곤 했다. 하늘을 손짓하면서 크게 이건 신의 귀다라고 말하곤 했다. 이런 식으로 창조를 상기하고 그 안에 있는 나의 자리를 되새겼다. 절망은 빛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어둠이었다. 그것은 이루 표현 못할 지옥이었다. 그것이 늘 지나가게 해주시니 신께 감사하다. 다시 매달라고 아우성치는 매듭이나 그물 주변에 물고기 떼가 나타났다. 내 가족 생각을 했다. 어둠이 휘졌다가 결국 물러갔고 그때마다 신은 내 마음에 환한 빛으로 그대로 남아있었다. 한 번은 벼락이 쳤다. 하늘이 까맣고 낮은데도 밤 같았다. 비가 무섭게 쏟아졌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났다. 다시 하늘에서 하얀 장작개비 같은 게 번쩍하더니 비가 멈췄다. 구명보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결과는 확실히 볼 수 있었다. 흰 뿌리처럼 생긴 것이 바다에 내리쳤다. 순간 거대한 하늘의 나무가 바다에 서 있었다. 벼락이 바다에 내리치다니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천둥 소리는 어마어마했다. 번뜩이는 빛은 놀라울 정도로 생생했다. 번개로 인해 나는 뚜렷한 한계에서 벗어나 숭고한 경외감에 빠져들었다. 다음에는 벼락이 훨씬 가까이 떨어졌다. 마치 우리를 겨냥한 것 같았다. 더운 공기와 더운 물이 폭발했다. 2초나 3초 동안 깨진 우주의 창문에서 쏟아진 거대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흰 파편이 하늘에서 춤을 췄다. 손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압도될 만큼 강력했다. 10,000개의 트럼펫과 20,000개의 북을 울린다 한들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귀가 멀 정도의 소리였다. 바다가 흰색이 되면서 모든 색깔이 빠져버렸다. 모든 게 순전히 흰빛이거나 순전히 검은 그림자였다. 나는 리처드 파커에게 소리쳤다. 이건 기적이라고. 신이 나타나신 거야. 이건 말이지. 적당한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 거대하고 환상적인 것에 맞는 말이 없었다. 감전당해 화상을 입을 뻔했는데도 진정한 행복을 맛보았다. 그 시련 속에서 아주 드문 일이었다. 경이로운 순간에는 사소한 일은 저 멀리 사라지고 우주를 생각하게 된다. 천둥과 방울 소리, 두껍고 얇은 것, 가깝고 먼 것, 양쪽을 감싸는 생각을 하게 된다. 리처드 파커, 배야. 그렇게 소리치는 기쁨을 딱 한 번 누렸다. 행복감에 짓눌릴 지경이었다.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기쁨에 휩싸였다. 그러나 유조선은 파도를 일으키며 우리를 지나쳤고 그 바람에 우리는 거품이는 물결 속에서 출렁거렸다. 나는 얼어붙어 침묵에 빠졌다. 고개를 돌려보니 리처드 파커는 여전히 그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다. 몇 초 후 그가 고개를 돌렸고 잠시 둘의 눈이 마주쳤다. 내 눈에는 갈망과 아픔, 분노,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리처드 파커가 아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는 구조될 기회가 살짝 비껴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사랑한다.
터져나온 그 말은 순수하고 자유롭고 무한했다. 내 가슴에서 감정이 넘쳐났다. 정말로 사랑해, 사랑한다, 리처드 파커. 지금 내가 없다면 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거야. 난 버텨내지 못했을 거야. 그래, 못 견뎠을 거야. 희망이 없어서 죽을 거야. 포기하지 마. 리차드 파커,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육지에 데려다 줄게. 약속할게. 그러나 우리는 죽어갔다. 우리는 두 마리 여인 포유 동물이었다. 바싹 마르고 굶주렸다. 소용없다. 오늘 난 죽는다. 오늘 죽을 거야. 난 죽는다. 이게 마지막 일기였다. 그 후에도 계속 버텼지만 기록하지는 못했다.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영화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장면이었는데요. 바로 미어캣들이 사는 섬에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래도 말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이 이야기와 내가 겪은 일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곳에 나무들이 있었다. 나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눈을 몇 번 깜빡이면 사라질 신기루일 테니까. 나무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무들은 자라 숲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아직도 눈이 믿기지 않았다. 오랫동안 파란색만 물리게 보다가 초록색을 보니 눈에 음악을 쏟아붓는 것 같았다. 섬의 가장자리는 모래도 자갈도 없어서 해변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 또 파도가 섬에 부딪혀서 부서졌기 때문에 물결이 일렁이지도 않았다. 섬은 섬세하고 촘촘히 얽힌 해초 덩어리 같았다. 튜브 모양의 해초는 지름이 손가락 2개보다 굵었다. 정말 환상적인 섬이야. 배를 밀착시키고 방수포에 몸을 기대며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아래로 내렸다. 발이 물속에 들어갔다. 상쾌하고 시원했다. 리처드 파커, 땅이다. 육지라고. 우린 살았어. 내가 마구 소리쳤다. 60m쯤 떨어진 곳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나무가 드리운 얼룩얼룩한 그늘에 들었을 때의 환희는 다시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바람에 마른 나뭇잎이 내는 바삭바삭한 소리란 섬 안쪽에 있는 나무처럼 우람하거나 키가 크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나무였다. 나는 나무의 영광을, 그 단단하고 서두르지 않는 순수를, 천천히 꽃피우는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리처드 파커가 구명 보트에서 날 지켜보고 있었다. 그 역시 섬을 바라보고 있었다. 물가로 나오고 싶지만 두려운 눈치였다. 그러다 마침내 배에서 뛰어내렸다. 저녁이 가까워 오자 리처드 파커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이제 환경도 영역도 바뀌었으니 그가 다가와서 날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내키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해서 구명보트로 기어갔다. 하루가 저물었고 리처드 파커가 멀리서 포효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에 빠져들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난다. 리처드 파커는 내가 자는 사이에 돌아와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이 솟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기운을 차리는 대로 섬을 탐험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해안선이 지표가 된다면 섬은 꽤 커 보였다. 하루가 끝날 무렵 리처드 파커는 전날보다 일찍 배로 돌아왔다. 그는 내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제 영역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리처드 파커가 산마루로 간 다음 한참 뜸을 들이다가 섬 탐험에 나섰다. 나는 섬 가장자리만 아니라 전체에 해초가 뒤덮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드넓은 초록색 평원의 중간에 푸른 숲이 있었다. 이 숲 주변에 똑같은 크기의 연못 수백 개가 나란히 있었다. 연못 사이에는 똑같이 나무가 듬성듬성 나 있었고, 하지만 가장 깊은 인상을 심어준 것은 미어캣 무리였다. 미어캣이 수십만 마리쯤 될 것 같았다. 내가 나타나자 농가 마당의 닭들처럼 미어캣 전부가 내게 고개를 돌린 채 멈춰섰다. 미어캣 무리가 간격을 일정하게 해서 같은 방향을 쳐다보는 광경은 퉁글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버스를 기다리는 풍경과 비슷하다. 그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앞발을 공중에 들고 서 있는 모습은 사진사 앞에서 수줍게 포즈를 취한 애들과도 비슷해 보인다. 수십만 마리의 미어캣이 내게로 고개를 돌리고 차렷 자세로 서서 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붙박이처럼 서서 말을 하지 못했다.
내가 미어캣 100만 마리를 겁먹게 한다면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하지만 그들이 내게 보인 흥미는 금세 사라졌다.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을 두려워해야 되기 때문일까? 그런 의문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해답은 곧 분명해졌다. 미어캣이 빼곡이 몰려있는 연못 주변에 가까이 가려면 잘 피해서 한 마리도 밟지 않도록 조심하며 걸음을 옮겨야 했다. 미어캣들이 한 곳에 호기심을 쏟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북은 연못에서 갑작스런 꽥꽥 소리와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나는 수수께끼 푸는 걸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다. 미어캣들은 연못으로 가려고 서로 밀고 당기고 법석을 피웠다. 천천히 발을 움직여 연못으로 가니 마침 미어캣들은 헤엄을 치면서 물고기 수십 마리를 물가로 가져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물고기가 예외 없이 이미 죽어 있었다. 연못의 물은 담수였다. 바다 물고기를 민물에 두면 금방 몸이 부풀면서 죽고 만다. 하지만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민물 연못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이 연못으로 들어왔을까? 대답은 분명했다. 해초. 해초는 자연적이고 지속적으로 바닷물의 염분을 제거한다. 그래서 해초의 중앙 부분은 짜고 겉부분은 담수로 젖어 있었던 것이다. 해초는 담수를 배출했다. 해초가 왜 그렇게 하는지 혹은 염분이 어디로 가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신선하고 깨끗한 소금기 없는 물에서 목욕을 하는 기분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 미어캣 수천 마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몸을 물에 담그고 신선한 물 속에서 내 몸에 전 소금 결정체가 녹게 할 수밖에. 그 며칠간 나는 먹고 마시고 목욕하고 미어캣을 구경하고 걷고 뛰고 쉬면서 점점 튼튼해졌다. 이 섬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생태계는 본 적이 없다. 공중에는 파리도 나비도 벌도 어떤 종류의 곤충도 없었다. 나무에는 새가 살지 않았다. 평지에는 쥐도 땅벌레도 뱀도 정갈도 없었다. 미어캣 떼를 제외하면 유기물이든 무기물이든 이질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 반짝이는 초록색 해초와 반짝이는 초록색 나무만 있을 뿐이었다. 내 육감으로는 연못들은 부유하는 이 큰 덩어리의 측면으로 뻗어 바다까지 열려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만세기를 비롯해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연못에 있다는 것이 설명이 안 된다. 리처드 파커는 매일 하루가 저물면 구명보트로 돌아오는 습관이 들었다. 나는 항상 그보다 먼저 배에 와서 소변으로 내 영역을 확실히 표시했다. 그러나 구명보트에서 호랑이와 같이 지내는 것은 여전히 위협적인 일이었죠. 결국 나는 배에서 지내는 걸 그만뒀다. 그래서 어느 날 그물과 밧줄, 담요를 챙겨 배에서 나왔다. 가까이 있는 평평하고 단단한 가지 2개를 찾아 그물로 엮었다. 그날 해가 저물자 그곳으로 돌아갔다. 담요를 펴서 매트리스를 만드는 일을 막 마쳤을 때 미어캣 무리 사이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미어캣 무리가 호수에서 벗어나 숲으로 향하고 있었다. 미어캣 전체가 등을 굽히고 발을 휙휙 움직이며 이동했다. 아래에 있던 미어캣들이 내가 있는 나무를 에워싸더니 위로 올라오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랐고 이 동물들이 또 어떤 놀라운 짓을 벌일지 궁금해졌다. 리처드 파커가 구명보트에서 자는 이유가 이거구나 싶었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 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 미어캣들은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지나갔다. 호랑이와 침상을 나눠 쓰다가 이번에는 미어캣 무리와 함께 쓰는 복잡한 기숙사를 옮긴 꼴이었다. 새벽에 깨어보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살아있는 털 담요가 덮여 있었다. 미어캣 새끼는 내 몸에서 따뜻한 부분을 찾아서 자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나무에서 자기 시작했다. 구명보트에서 쓸모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멋진 나무 침실을 꾸몄다. 어느 날 밤 미어캣들 때문에 잠에서 깼다. 그들은 찍찍대며 몸을 떨고 있었다. 땅에는 색이 없었다. 모든 게 검정, 회색, 흰색으로 이상하게 번득거렸다. 그곳은 연못이었다. 은색 형체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것들은 밑에서 나타나 검은 수면을 뒤흔들었다. 물고기, 죽은 고기들이었다. 그것들이 깊은 곳으로부터 떠올랐다. 미어캣들은 한 마리도 연못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나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물고기가 죽는 데는 석연치 않은 뭔가가 있었다. 동이 트자 전날 밤 그 소란과 동요를 일으켰던 연못을 내려다봤다. 연못은 텅 비어 있었다. 거의 텅 빈 상태였다. 하지만 그것은 미어캣들의 작품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남은 것을 가지러 물에 뛰어들 뿐이었다. 물고기 떼가 사라져 버렸다. 완전한 미스테리였다. 그 해답은 나중에 드러났다. 깊은 숲 속에서. 숲 가운데 있는 나무들은 더 크고 촘촘히 서 있었다. 나무 아래는 덤불조차 없는 빈토로 남아 있었지만 위쪽은 나무 가지들이 그늘막을 드리웠다. 내가 그 나무를 발견한 곳도 바로 거기였다. 숲에서 가장 큰 나무도 아니었고 중심부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가지가 아주 평평하다는 것, 그게 전부였다. 열매 때문에 그 나무가 내 눈에 들어왔다. 하늘을 가린 다른 나무들은 하나같이 초록색이어서 이 나무에 달린 검은 열매가 도드라져 보였다. 열매가 매달린 가지는 이상하게 뒤엉켜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과실은 뿌연 초록빛이었다. 크기와 모양이 오렌지와 비슷했다. 손을 뻗어서 과일 하나를 잡았다. 너무 가벼워서 실망스러웠다. 나는 호기심이 동했다. 과일을 이리저리 살폈다. 아, 그 순간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이라도 그 섬에서 살았을지 모른다. 그 과일은 과일이 아니었다. 잎사귀가 공 모양으로 들러붙은 덩어리였다. 수십 개의 줄기는 수십 개의 잎사귀 줄기였다. 줄기를 하나하나 당기자 나뭇잎이 벗겨졌다. 몇 겹 벗기자 줄기가 없고 덩어리에 달라붙은 나뭇잎들이 나왔다. 오렌지만한 과일은 귤만하게 줄어들었다. 계속 벗겨나가자 이제 람부탄 크기가 되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해진다. 체리 크기. 그때 빛이 나면서 초록빛 굴 속에 든 진주 같은 것이 드러났다. 인간의 치아. 정확히 말하면 어금니. 표면에 초록색 물이 들고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었다. 공포감이 느릿느릿 파고들었다. 다른 과일을 땄다. 열매마다 이가 들어있었다. 하나에는 송곳니 1개, 다른 과일에는 작은 어금니 1개. 치아 32개, 인간의 이는 32개다. 없어진 게 하나도 없었다. 정황이 이해되었다. 그곳은 식충섬이었다. 연못에 물고기가 사라진 것도 그래서였다. 섬은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를 지하 동굴 터널에 끌어들였다. 아마 물고기들도 나처럼 개걸스럽게 해초를 먹었겠지. 물고기 떼는 연못에 갇혀버린다. 물의 염분이 미묘하게 바뀌어서 염분이 없어진 걸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어버렸을까? 어떻게 된 것이든 물고기 떼는 담수에 갇혔고 죽었다. 그리고 밤이면 내가 잘 알진 못하지만 햇빛 때문에 억제됐던 어떤 화학작용으로 인해 식축성 해초가 산성으로 변해서 연못은 물고기를 소화하는 산액이 담긴 큰 통으로 변했다. 리처드 파커가 밤마다 구명보토로 돌아온 것도 미어캣들이 나무에서 자는 것도 그 때문이었고 내가 섬에서 해초 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도 그래서였다. 또 그것은 치아에 대한 설명도 됐다. 이빨만 남기다니. 아침이 밝을 즈음 나는 암울한 결정을 내렸다. 이 살인마 같은 섬에서 육체는 편하고 정신은 죽은 쓸쓸한 반쪽 인생을 사느니 내 삶을 찾아서 여길 떠나 죽는 편이 낫겠다고. 나는 맑은 물을 채우고 낙타처럼 마실 수 있는 만큼 마셨다. 종일 더 이상 못 먹을 만큼 해초를 양껏 먹었다. 리처드 파커를 버리고 갈 수는 없었다. 리처드 파커는 하룻밤도 살아남지 못할 테니까. 나는 리처드 파커가 구명보트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가 늦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배에 타자 나는 배를 밀었다. 아침이 되자 섬은 사라졌다. 우리가 매달고 출발했던 해초도 없어져 버렸다. 밤이 되자 그 해초는 산으로 밧줄을 녹여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생명은 날 버리지 않았다. 이 이야기의 나머지는 슬픔, 아픔, 인내로 얼룩져 있을 뿐이다. 상황이 좋을 때는 기분이 처지고 상황이 나쁠 때는 기운을 낸다. 나 같은 처지가 되면 당신 역시 기운을 낼 것이다. 상황이 나쁠수록 정신은 위로 오르고 싶어하는 법이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슬프고 절망적일 때 신께로 마음을 돌려야 했다. 우리가 육지에, 정확히 말하면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 나는 너무 기운이 없어서 행복해할 힘마저 없었다. 나는 몸을 옆으로 돌려 내렸다. 배를 놓기가 두려웠다. 수심 60cm인 곳에서 구조를 눈앞에 두고 익사할까봐 두려웠다. 얼마나 나아가야 할지 앞을 바라보았다. 힐끗 던진 그 시선이 리처드 파커의 마지막 모습을 간직하게 되었다. 내가 쳐다본 그 순간 리처드 파커는 내 몸 위로 뛰어올랐다. 말할 수 없이 활기찬 그의 몸이 내 머리 위로 쭉 뻗은 모습은 털 달린 무지개가 날아가는 것 같았다. 그는 물속에 떨어졌다. 뒷다리를 벌리고 꼬리를 꿋꿋이 세운 채 물속에서 몇 걸음 뛰어 해안에 닿았다. 그는 왼쪽으로 가서 젖은 모래를 앞발로 파다가 곧 마음을 바꾸어 몸을 획 돌렸다. 그는 오른쪽에 있는 내 앞으로 똑바로 지나갔다.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몇 미터쯤 해안을 뛰더니 방향을 돌렸다. 밀림이 시작되는 곳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그가 내 쪽으로 방향을 틀 거라고 확신했다. 날 쳐다보겠지. 귀를 납작하게 젖히겠지. 으르렁대겠지.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매듭지을 거야. 그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밀림만 똑바로 응시할 뿐이었다. 그러더니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함께 겪으면서 날 살게 했던 리처드 파커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내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저는 영화에서 이 장면이 너무너무 슬프게 느껴졌어요. 나는 안간힘을 쓰다가 모래사장에서 쓰러졌다. 완전히 혼자였다. 몇 시간 후 나와 같은 종족이 날 발견했다. 그들은 날 데려갔다. 나는 아이처럼 울었다. 고난을 딛고 살아나서가 아니었다. 사람을 본 것이 감동적이긴 했지만 내가 흐느낀 것은 리처드 파커가 아무 인사도 없이 날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었다. 서투른 작별을 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나는 일의 순서에 맞추어 형식을 차려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인생에서 일을 알맞게 마무리 짓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야만 놓아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꼭 해야 했지만 하지 못한 말을 남기게 되고 후회로 마음이 무거워진다. 작별 인사를 망친 일이 오늘날까지도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다. 구명 보트에서 마지막으로 그를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를 약간 자극해서 그의 마음에 내가 남아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에게 말을 걸었으면 좋았을걸. 리처드 파커, 다 끝났다. 우린 살아남았어. 믿을 수 있니? 내게 도저히 말로 표현 못할 신세를 졌구나. 내가 없었으면 난 버텨내지 못했을 거야. 정식으로 인사하고 싶다, 리처드 파커. 고맙다. 내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 이제 내가 가야 될 곳으로 가렴. 너는 평생을 동물원에 제한된 자유 속에서 살았지. 이제 밀림의 제한된 자유를 알게 될 거야. 잘 지내기를 빌게. 인간을 조심해야 한다. 인간은 친구가 아니란다. 하지만 나를 친구로 기억해주면 좋겠구나. 난 널 잊지 않을 거야. 그건 분명해. 너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언제나 있을 거야. 잘 가, 리처드 파커. 안녕.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다음 날 경찰차가 와서 날 병원에 데려갔고 거기서 내 이야기는 끝난다. 짧은 분량의 3부가 남아있긴 하지만 저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맺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